조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은 블루포인트 측에 직접 물어봤을 때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네.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 네.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은데 요즘 이게 좀 멘트가 진 것 같아요. 네, 케이스가 너무 한정돼 있다. 그렇죠. 출근, 야근, 멍 그렇죠. 밖에 없느냐. 가끔 설거지 나오고. 예. 그리고 제가 신박한 걸 하나 좀 다음 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저희 회사에 아주 뛰어난 그 비밀 압류. 병기가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조혜린님인데요. 네. AC, VC, 뭐 투자 시장 그리고 기타 스타트업 전반 이슈를 다룬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출연을 했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라고 하고요. 네, 그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멘트 변경에는 굉장히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오늘 우리의 비밀병기 조혜리 기자님과 함께 다룰 주제가 뭐죠? 사실 얼마 전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화두였죠. AC, 엑셀러레이터를 보통 A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국내 최대 AC였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상장에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쵸. 철회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또 이것은 조혜리 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취재한 영역이라서 맞아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인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 가지고 저도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관계자분들이랑도 좀 많이 뵙고 네. 평도 꽤 많이 사석에서 들었는데요. 일단은 2014년에 설립돼서 한 10년 정도 된 초기 투자사이고요. 특징을 하나 꼽자면 기술 전문이라는 거를 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표님부터가 카이스트 출신의 창업가이시고 또 엑짓을 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기술 전문 창업을 하는 후배들을 돕고 싶다. 그분들이 보통은 비즈니스 관련된 요령이 좀 없으신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네. 여기서 좀 시작을 해서 별명이 공대형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석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약간 서울대의 스프링 캠프, 카이스트의 블루포인트 이런 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스프링 캠프도 참고로 그런 엑셀러레이터이고 그쵸. 초기 투자사인데 두 회사가 그 초기 그런 명문대 출신 창업팀들을 꽉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럼 사실은 요거는 엄청난 강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회사들이 되게 초기에 투자하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초기 팀들에 투자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낸다, 이 딜 소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명문대 출신 팀들은 어느 정도 그 뭔가 실력이 보장이 되어 있는 팀들이라고도 볼 수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되게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한테 투자를 받으면 기술력은 인정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 평을 저도 네.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뭔가 우리가 기술 전문이다. 우리가 약간 투자한 곳들은 기술력으로는 입증을 받은 곳이다. 이런 브랜딩에는 성공을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AC를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 VC는 뭐 벤처 캐피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뭐 사실 VC 어떻게 보면 A씨가 VC 중에 좀 일종이고 그 중에서도 초기에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엑셀러레이터라 일단 VC라고 하면은 벤처 캐피탈이니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큰 수익을 바라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엑셀러레이터는 좀 가속을 하는 뭐 사람 혹은 회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에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약간 성장을 함께 돕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강조점을 둔 투자사들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란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니까 네. 뭐 A씨를 VC라고 해도 뭐 괜찮은 건가요? 근데 약간 업계에서는 조금 그렇게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VC다라고 하면은 뭐 블루포인트, 퓨처플레이, 뭐 프라이머 이런 회사들도
보통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대로 표현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통 쓰시는 용법대로라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구분이 되는 면은 있어요. 둘이 라이센스가 다르거든요. 일단 VC의 경우에는 창업투자회사 혹은 심기술금융회사 이런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지 벤처 펀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 대신에 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에는 2016년 말에 창업기획자라는 전용 라이선스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꼭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라이선스가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팁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그 지원 제도로 두 분 아시겠지만 네, 알죠. 그래서 보통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이 팁스 운용사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걸로도 약간 구분점을 잡을 수 있다. 제가 VC 분들에게 AC랑 VC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뭐 시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우리나라에선 그런 제도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 업계에서는 네.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활동이 많은 부분 VC와 비슷한데 그렇죠. 근데 엄연히 법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태생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 많이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왜 굳이 상장을 하려고 했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기사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 거의 AC 1호 상장 막 이런 거를 네. 엄청 기사에 그랬었죠. 해서 너무 미는 거 아니야 이걸로. 네, 그래서 뭐 일장 구호처럼 네.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AC 구별할 근거가 뭐 있었다는 거 알겠는데 좀 블루포인트가 되게 1호 상장이랑 되게 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가요? 네, 저도 정확히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왜 상장을 하려고 했냐를 일단 얘기를 해보려면 좀 엑셀러레이터들의 그동안 히스토리를 살짝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말에 처음 라이센스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업기획자라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좀 엑싯을 이미 한 창업자들이 후배 창업자들을 좀 돕겠다 이런 취지로 등장한 회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규모가 처음에는 아주 큰 곳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점차 이 엑셀러레이터에 계신 분들이 좀 우리가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하려면 좀 규모를 키워야겠다. 그리고 투자하는 그런 범위 개수도 굉장히 늘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초기 투자가 되게 더 리스크가 큰 투자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대신에 성공을 하면 그 멀티플이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이 투자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화를 추구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포인트가 그 중에서도 선두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상장 역시 결국은 그 대형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블루포인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입장이랑 뭐 업계분들 얘기를 종합하면 상장하고 싶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가지가 뭘까요? 일단은 네. 블루포인트 측에서 얘기한 건 첫 번째는 공모 자금 확보.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딩. 약간 네. 상장사로서 좀 더 약간 그쵸. 믿을 만한 회사다. 신뢰를 주니까 네.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블루포인트 측에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블루포인트도 상장을 위해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투자사들에게 엑짓을 시켜줘야 했을 거다. 네. 혹은 투자자들과 상장을 약속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좀 네. 더 깊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아까 이야기한 공모 자금이 필요했다 이 네.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왜 그런지 좀 네. 배경을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네, 공모 자금이 필요했던 이유를 좀 크게 2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블루포인트가 투자 규모를 키워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대형화를 추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뭐 인력도 늘어나고 뭐 사업부도 늘어나고 거기에 드는 자금들도 좀 기타 등등 늘어났겠죠. 이렇게가 있을 텐데 일단 투자 규모를 늘려야 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엑셀러레이터나 VC가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펀드를 만들어서 다른 기관들의 돈까지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본, 고유 계정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고유 계정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인데 펀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간 일종의 좀 그 GP로서의 책임감을 위해서 좀 일정 출자해야 되는 자금이 있어요. 이걸 GP 출자금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의무로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계정 투자는 100% 생으로 그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돈이 많이 들겠죠. 실제로 블루포인트가 펀드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요. 네. 2018년 정도에는 90억 정도, 100억이 안 됐는데 상장 직전인 2021년에는 한 800억까지 크게 많이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펀드의 그 출자는 GP 출자금 자체도 늘렸을 거고요. 그리고 고유계정 투자 자체도 그냥 대놓고 우리는 고유계정 투자에 집중할 거다라고 하면서 많이 늘렸는데 2021년에는 이게 300억 원이 넘었어요. 고유계정 투자한 규모가. 근데 이건 엑셀러레이터 치고는 꽤 많이 집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 확대에 든 비용을 들 수가 있는데요. 블루포인트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엑셀러레이터였는데 2022년에는 직원이 43명 정도? 사실 이것도 많은 편이에요. 투자사 치고는. 많은데. 네네. 근데 2022년에는 83명이나 됐거든요. 2배로 늘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좀 많이 늘렸고 상장을 추진하면서는 더 많이 인원을 늘렸다고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인건비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에는 급여랑 퇴직급여랑 복리후생비를 다 합쳐서 12억이었는데 2022년에는 82억이 됐거든요. 거의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네,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군요. 아무튼 그냥 인건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결국 있습니다. 돈이군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 돈이 필요해서 뭐 상장을 하려고 그거 IPO 네. 추진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브랜딩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막 에이스 1호 상장도 계속 한 거 보니까 브랜딩에 되게 신경 쓴 거는 네. 이제 이해가 가는 게 근데 저는 상장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네네네네. 같고요. 저도 꼭 상장을 꼭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했어요. 네. 왜? 근데 Why? 네. 일단은 초기 투자사분들의 전반적으로 브랜딩에 일단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냥 취재를 하고 다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팀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져서 먼저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은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나 저도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한 VC 분이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현장에서 만나는 심사역들이 되게 이렇게 기세가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에서 그 가장 선호하는 엑셀러레이터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블루포인트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순위권에도 없었다가 막 3위, 2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는 우리가 1위도 할 수 있다. 이런 기세가 좀 말을 실제로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성적인 면이긴 한데 실제로 조직 내부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브랜딩의 의미가 조직원들에게 실제로 있었다. 선호도 순위에서도 올라간 걸 보면은 약간 저기가 상장에 도전하는 회사면은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미지가 생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블루포인트가 왜 상장을 철회했는지 좀 네. 그 과정과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블루포인트가 처음에 상장에 도전한 건 2018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프리 IPO 투자를 받았어요. 사실 프리 IPO 투자라는 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IPO 갈 거다라는 의미니까요. 네. 그래서 꽤 오래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바로 상장 절차를 밟진 못했고 2019년에 또 프리 IPO 투자를 받으셨어요. 프리였군요. 네, 한 번 더 받으셨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처음으로 상장 그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때는 결국 철회를 했어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은 뭐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의 생소함 때문에 뭐 설득을 좀 하지 못하고 철회했다 그랬군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작년에 2022년 4월에 예비심사 청구를 다시 해가지고 이번엔 10월에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다들 될 줄 아셨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사실 그 통과되던 날에 그 블루포인트 담당자분을 뵀었거든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그런데 왜 분위기가 좋은데 왜? 예. 그래서 왜 안 됐냐라고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증권 신고서가 계속
증권신고서 정정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블랙포인트 측에서는 이게 자진 정정이었다. 처음 두 번은 자진 정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많이 미뤄졌거든요. 원래는 예비심사 통과가 되고 나면은 6개월 내에 나머지 상장 일정을 모두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증권신고서부터 계속 고쳐야 하면서 그 6개월이 이미 많이 지나간 상황이었어요. 거의 5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또다시 정정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표면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여기에 거기다 그 일정을 맞추기 힘든 요인이 또 하나 있었던 게 그 정정 요구를 받은 시점이 올해 3월 3일이었거든요. 근데 블루포인트가 그 증권신고서를 쓴 그 실적은 2022년 3월 3분기까지의 실적이었어요. 뭐야. 근데 네.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2022년 풀 실적을 다 넣어야 하게 된 거죠. 그럼 계산을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그 일정 내에 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표면적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자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죠, 그게? 보통 다들 그렇게 보시는데 네, 일단은 그 아까도 앞에 두 번이 자진정정이라고는 했는데 보통은 자진정정이라고는 하지만 금감원에서 그것도 요구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보면 계속 금감원에서 수정 요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좀 업계 관계자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유동 비율이라고 그 단기에 돈을 땡겨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되게 안 좋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벤처 투자의 안정성을 벤처 투자, 특히 초기 투자의 안정성을 증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네, 그 저희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그렇고 그쵸. 최근에 안 좋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있었죠. 네, 그렇게 3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는 잘 됐는데요. 그래도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 VC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A씨랑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VC들 중에는 상장사가 이미 꽤 많고요. 또 최근 비슷한 시기에 LB 인베스트먼트도 네. 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상장에 성공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왜 VC들은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블루포인트는 잘 안 됐는지 요거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야기 포인트를 크게 2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블루포인트가 왜 상장을 철회해야 됐냐. 이거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왜 금감원에서 뭘 요구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를 만약에 넘어가서 수요 예측 단계로 가도 잘 됐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LB 인베스트먼트랑 비교를 하는 건 이 단계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LB는 금감원 단계도 넘어서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도 흥행을 한 케이스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2가지로 나눠서 일단은 금감원 단계에서 왜 안 됐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그 블루포인트의 재무 지표가 나빴어요. 특히 그 유동 비율이 되게 나빴는데 이게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게 제가 아웃스탠딩의 그 스타트업 DB를 쓰면서 항상 네. 느끼는 게 VC들은 재무 지표가 항상 정말 좋아요. 최상위권인 경우가 정말 항상 많은데 블루포인트는 그게 안 좋았던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을 계속 늘리고 투자 규모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또 받으셨어요. 네, 그 90억 원, 네네. 110억 원 이렇게 많이 받았고 이게 다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로 잡혔고요. 여기다가 산업은행에서 50억 원의 차입금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잡혀가지고 유동 비율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2022년 기준으로 2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단기에 갚아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인데 또 단기에 땡겨올 수 있는 돈이 21만 원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서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사 회사들은 거의 유동 비율이 300%가 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블루포인트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RCPS는 청약 단계에 가면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리고 산업은행
차입금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니까 만기를 무리 없이 연장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모 자금까지 받으면 우리 유동성 문제 해결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C들은 좀 무엇으로 안정성을 어필했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네네, 그쵸. 사실은 뭐 상장 과정에서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장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돼도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켜놨는데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기업인가. 이것도 생각보다는 중요했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점에서는 VC나 AC나 똑같이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대로 벤처 투자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이니까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스타트업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그게 매출의 공정 가치로 반영이 되는데 그 공정 가치가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같이 출렁거릴 수 있는 위험이 일단 있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면 그 스타트업 주식을 어떻게 공정 가치를 잘 평가할 거냐,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블루포인트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도 이 공정 가치 평가 기준이 꽤 문제가 됐었다. 블루포인트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금감원에선 더 보수적인 기준을 요구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블루포인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키한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VC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관리 보수거든요. 네. 그 굉장히 큰 뭐 몇천억에서 1조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몇백억 원 규모의 관리 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래도 이 회사들이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고 거기다가 VC들이 30년 가까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업종을 문제없이 영위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A씨의 경우에는 이게 다 없죠. 일단 역사가 훨씬 짧고요. 10년을 좀 넘는 수준일 거고 거기다가 관리 보수 같은 경우도 펀드 규모가 A씨는 훨씬 작아요. 블루포인트의 경우에는 펀드 규모가 800억 원 규모였는데 A씨 중에선 굉장히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VC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블루포인트의 관리 보수를 봐도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규모로 계속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관리 네. 보수로 비교하니까 좀 느낌이 탁 오긴 하는데 근데 네. 블루포인트가 매출은 그래도 좀 잘 나온 편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340억 이렇게 나왔고 오. 최근에도 300억 넘게 나왔어요. 거기다 영업이익도 뭐 2021년에는 242억 나오고 올해도 그래도 150억, 40억 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매출이 꽤 잘 나오는 회사인데 이 매출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고유계정 투자에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 다 자기 생돈으로 투자를 한 건데 블루포인트가 내세운 차별화 지점도 VC와의 차별화 지점도 이 고유계정 투자였어요. 이게 고유계정 투자를 해야지 그 초기 투자의 업사이드도 다 제대로 가져갈 수 있고 동시에 좀 회수 시점을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던가 매출 숫자 같은 걸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도 매출 안정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이라던가 보육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매출 보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리스키한 투자니까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 고유계정 투자가 잘 될 거냐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실제로 그간 증권신고서 정정 내역을 살펴봐도 블루포인트가 가장 많이 추가한 내용이 이 고유계정 투자 회수에 대한 실적이었어요. 그러면 고유 계정 투자 실적은 좀 어땠나요? 실제로 좀 괜찮았나요? 네, 실제로 2021년까지는 우상향했습니다. 네, 쭉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런데 문제는 2022년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일단 이건 시장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2021년까지는 극호황기였고 2022년에 상황이 좀 시장이 아마 안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2022년에는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아마 문제는 아니었을 거고 대부분 VC 관계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블루포인트가 최선을 다해서 약간 논리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은 이제 담당자 선에서의 그 실무 선에서의 문제였을 거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자료를 보고 그래도 좀 더 도전적으로 이런 회사의 가능성을 좀 밀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방향으로 많이 본 것 같고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기는 했습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LB 인베스트먼트랑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LB 인베스트먼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꽤나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 불포파와 달리요. 그 VC와 AC라고 해도 좀 대비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대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금감원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네. LB의 경우에는 뭐 VC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금감원 단계에서 무리 없이 통과해서 수요 예측 단계까지 갔을 거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LB 인베스트먼트랑 비교를 하려면 블루포인트가 수요 예측까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안 됐을 거라는 예측이 꽤 많았죠. 약간 매력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꽤 많았던 건데요. 일단은 몸값이 너무 비쌌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블루포인트가 낸 대로라면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는데 가장 많이 비교가 된 회사가 가장 최근에 상장한 VC인 스톤브리지 벤처스였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기업 가치를 PER이라는 기준으로 산정을 했으니까 그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스톤브리지랑 블루포인트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거의 똑같아요. 스톤브리지가 224억 원, 4억 원이고 블루포인트가 225억 원이거든요. 근데 스톤브리지의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블루포인트는 훨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하나 비교가 됐던 회사가 퓨처플레이입니다. 퓨처플레이는 사실 그 업종 형태라든가 아니면 행보면에서 블루포인트랑 가장 비슷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최근에 네이버가 구주를 내놓으면서 기업 가치를 한 590억 원 수준으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악영향을 미쳤겠죠? 참고로 퓨처플레이는 2021년 당기순이익이 359억 원이라서 블루포인트보다도 더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온 회사입니다. 이거 외에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유통 물량이 상장 시 유통 물량이 한 38%였는데 이것도 꽤 많은 편이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한 2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스톡 옵션도 블루포인트는 있었죠. 이것도 그 공모주 청약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요인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간의 히스토리, 이미 상장 철회를 한번 했고 그리고 증권신고서도 이미 정정을 여러 번 했죠. 이거 자체가 평판에는 꽤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VC들이 상장하고 나서 좀 주가가 폭삭 좀 주저앉는 면이 있기는 하죠. 네. 근데 LB는 또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일단 몸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셨더라고요. 보통 VC들은 다 PER로 하셨는데 여기는 운용자산 비율, 그리고 PBR이라고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게 좀 더 우리는 정확하다고 본다라고 해서 이걸로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한 1,600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싸게 나왔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는 업력도 굉장히 길고 원래 LG 반계 투자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한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잘하는 곳에 돈이 좀 더 몰리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다라는 LB가 잘 된 것도 그 일환이다라는 시각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블루포인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하고 싶었던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투자도 받았고 앞으로 성장 전략도 명확하니까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는? 하시더라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은 블루포인트 측에 직접 물어봤을 때는 해도 지금은 못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의견이었고 사실은 2번이나 지금 상장을 철회한 상황이고 그 두 번째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과정이 많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숫자를 더 많이 만드신 다음에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변화하신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많이 들었고요. 그보다 사실 블루포인트가 다음 상장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엑셀러레이터들이 상장에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다른 곳들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상장을 계획하고 있던 엑셀러레이터들이 퓨처플레이 그리고 CNT테크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퓨처플레이는 뭐 기간을 명시하진 않았고요. 네, 기간은 거의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CNT테크는 거의 확실히 자기네들은 올해 예정대로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업계 분위기가 너무 자기네들은 침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금 취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어쨌든 취재를 하신 입장에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상장 철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좀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취재 때 초기 투자사에 계신 분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다들 엄청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실은 엑셀러레이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좀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생태계에 좀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좀 업에 애착이 많으세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상장도 하고 규모도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까워하셨고 와중에 블루포인트는 AC 중에서는 잘하고 있는 회사가 맞았거든요. 네, 인지도나 아니면 뭐 평판 이런 것도 진짜 좋았고 AUM이나 아니면 매출도 아까 말씀드린 숫자들이 정말 AC 업계에선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장이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은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엑셀러레이터가 VC랑 좀 어떻게 구분될까, 또 어떤 그 구조여야지 오래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조금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이 스타트업 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좀 안 좋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네. 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 긴 시간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